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책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광순의 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 성공예감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복덕방 운영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쪽에 많은 도움을 좀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물론 부동산 얘기도 분석하고 이러지만 사실 투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있고요. 일단 광순의 복덕방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내 집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리서치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주식 시장과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고 좀 경제적으로 뭔가 투자를 잘해서 저희 목표는 뚜렷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좀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저희 회사의 어떤 캐치프라이즈거든요. 투자를 통해서. 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리브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바이의 개념도 그래서 같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예전에 그 유시민 작가가 썼던 책 제목이랑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얘기였다면 이건 좀 다르고. 그렇죠. 근데 책 제목을 직접 고르신. 제가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작가님 책을 예전에 읽으면서 약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마주 성격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괄호치고 어떻게 살 그렇죠. 것인가. 근데 이제는 유시민 선생님은 어쨌든 리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의 초점이라면 저는 어떻게 how 살, 바이. 그래서 투자할 때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의 안목도 키워야 되는 거고 실력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특히 집값, 부동산 투자는 물론 이제 실력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실력보다는 운에 더 많이 좌우되질 않던가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니면은 그냥 내 집 마련을 한 칸 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뭐 개발 호재가 있었고 아니면 그 후에 여기 들어왔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부동산은 빈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의 영향이 더 커요. 왜냐하면 특히 예를 들어서 많이 투자를 반복하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반복하면서 운의 영향이 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일생에 평균적으로 3-4번밖에 사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내 집이든 투자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한 번의 결정이 크게 좌우되는데 그게 흥미롭게도 환경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운의 영향이 되게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저도 결혼을 언제 했냐면 2008년 했어요. 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죠. 근데 결혼하면 대부분 저희가 고민하잖아요. 내 집 마련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시점에 결혼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이후로 집값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반면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폭등했고 가장 고점이었던 2021년도에 결혼했다면 어찌됐든 간에 신혼집은 필요한데 전세도 뭐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리하더라도 집 사자 해서 샀다면 그게 어떤 실력보다도 그 시점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부동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의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도 팬데믹 당시에 2020년 거의 3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일단 뭐든지 사면은 돈을 벌었던 시절이었던 거고 한 21년 말이나 22년부터 주식 투자 시작하셨던 분들은 뭘 사도 이제 물렸던 자세였던 거고요. 운이 일단은 좌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일단은 그냥 깔아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자산 시장에서는 운의 역할을 꼭 인정해야 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운을 인정해야 겸손해져요. 겸손해야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은 뭐 굳이 저희가 그렇게 거부하고 비교하는 게 저는 조금 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워렌 버핏은 계속 자기가 돈 번 게 쉽게 말해서 운이 영향이 컸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거부가 됐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코스피 상승률하고 미국의 다우존스하고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운의 역할을 인정해야 되고 운의 역할을 인정하면
겸손해져요. 겸손하면 어떻게 하냐면 무리하지 않아요. 저 증권사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증권사에서 증권사를 출신 중에서 돈을 버는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증권사 사람들이. 네네. 잘린 사람들이 돈 벌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인으로서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증권사가 어려워요. 예, 막 예. 시장 크게 하락하고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구조 조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증권사 다니는데 어떻게 취직이 돼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하기 시작해. 그렇죠. 근데 바닥이었어. 바닥이었어. 가장 어려울 때. 근데 반대로 증권사 출신 중에서 돈 가장 못 버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증권사 다니면서 이제 자기 주식을 열심히 투자해. 돈을 엄청 벌었어. 나 천재네. 그러면서 회사 그만두고 나가. 네네네. 근데 고점이었지. 뭐 이런 가장 경우. 좋을 때 나가.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운을 인정하면 겸손해진다는 거 하고 두 번째가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요? 네. 제가 잘못을 하고 투자를 좀 잘못하더라도 운의 역할이 컸다는 걸 인정하면 그래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를 내가 잘못 생각했지? 어떤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추하다 보면은 희망이 생기죠. 그런데 자꾸 내가 잘못해서 손실 났네. 내가 잘못해서 고점으로 집 샀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속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투자 시장에 꼭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고 참여하고 투자하실 때는 운의 역할이 크다는 걸 꼭 아시고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연히 구분을 해서 전략을 짤 때도 당연히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최근에 뭐 코로나19 때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인하돼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분들이 봐. 난 부동산 투자 천재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막 부동산 투자 몇 채 했다가 돈 벌어서 쉽게 네. 말해서 막 강의 나가고 나는 잘해요. 근데 반대로 금리 오르니까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또 나누는 것도 운의 시장을 대하는 투자자의 그런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키워드 몇 네. 가지를 따져보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책 이름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조금씩 하나씩 들어가 보다 보면 네. 시장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네. 이야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역시 운과 맥이 닿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예측의 측면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건 방법에 대한 문제고 네. 살은 그러니까 결국엔 바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이제 매입하느냐의 관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에 현재나 과거에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미래는 항상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미래는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산시장이 오른다고 그래서 계속 오를 거냐 또 떨어질 거냐. 사실 이런 변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오르는 자산도 없고 계속 빠지는 자산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꼭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변화를 인정해야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예측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러면 저 전문가는 얼마나 예측을 잘할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또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광수 대표님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론자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폭락론자. 네, 제가 조금 순화해서 썼습니다. 폭락론자. 그래서- 폭락론자 또 남았네. 이번에도 또 저거 뭐 폭락한다고 막 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좀 억울하지는 않으시고요? 아니에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니까 고마운 마음이고요. 네. 사실 다 관심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대신 이제 근거를 갖고 저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런 말 많은잖아요. 지금 뭐 주식가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이 저 10년 전에 오른다고 해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념 규정이라 그렇게 접근하신 게 감정적으로 해소가 되는 걸 떠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도움될 때는 제 말 중에서 근거가 뭔지를 찾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학논자건 폭락논자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라. 그런데 좋다, 저도 잘 경청하겠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의 근거가 잘 들으시고 그게 틀리면 지적하시라. 그리고 근거. 맞으면 인정하시라. 그런데 네. 제가 그냥 변명은 아니고요. 이 근거가 맞았는데도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렇죠. 제가 코로나19 터질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요, 코로나19 터질 거를 모르는데도 결과만 맞췄다고 그래서, 와, 막 대단하다. 과정이나 근거가 다 틀렸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발전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우리가 투자는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집중하시라. 그래서 댓글 가실 때 좋습니다. 뭐 폭락농자건 하락농자건 좋은데 우리 성공예감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제 근거를 들으시고 네 근거 이런 거 틀려. 난 다르게 생각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국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시장이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앞에서도 이제 지속 가능성, 반복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진짜 뭐 한 30년에 단 한 번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운이 많이 지배를 할 거고 근데 이거를 또 반복을 하자면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과정, 근거, 논리를 그렇습니다. 가져야 하는 거고. 지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하면 운의 영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뒤로 돈을 거는 겁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50%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판만 하면 음. 확률이 확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속하면 결국에는 50%가 나오잖아요. 예. 이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투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폭락 논자건 하여튼 다 좋은데 여러분들 근거를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네. 같이 우리 건설적인 토론. 그러면 이제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2024년 이제 6월 이 시점이면 여기에서 집값이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또 오를 것이냐 근데 이거는 뭐 항상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이 어느 정도 집값이 바닥을 친 거냐 네. 또 요 판단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이거는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고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막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제가 전망을 회피하면 안 되죠. 전망을 해야 맞고 틀리다. 근거가 맞고 틀리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전망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변화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럴 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뚜렷하게 집값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집값은 지금 수준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거를 이제 일반화할 것이냐 전국 단위로 볼 것이냐 전국 평균으로 볼 것이냐 특정 지역으로 볼 것이냐 서울 내로 볼 것이냐 이러면 또 이게 뉴스도 헤드라인 하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다 다르듯이 네.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격차가 크지만 이걸 좀 기노로 보면 같은 흐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은 오를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하향 흐르면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떨어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전국의 모든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거지. 제가 뭐 일부 집값은 다시 오르고 안 빠질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방법론으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 방법은 구별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과 투자가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요. 네. 속성이 다르니까 투자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선 어떤 점이 다르냐면 부동산은 투자를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 이제 거래를 빈번하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한적이고 반면에 부동산은 주식과 엄연하게 다른 게 사용 가치가 있어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즉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즉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사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유일한 거의 자산이라고 제가 평가하거든요. 네. 이런 특징이 있죠. 주식은 어떤 특징이냐면 유동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몰래 주식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처럼 사실은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다. 유동성이 높다. 반면에 어떤 특징 부동산과 비교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 쓸 수 있습니까? 요즘 엔비디아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엔비디아 주식 집에서 쓰신다는 분 없잖아요. 그것도 뭐 GPU를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다. 투자만 가능하다. 이런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질에 맞추면 투자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투자의 방식이 달라진다. 네, 어떻게가 달라지죠. 아하. 네.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부동산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없고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사는가보다 언제 사는가가 중요해요. 몇 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 가치는 지역별로 모두 다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만 사용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죠. 네.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면 언제가 더 중요해요. 어디보다. 그죠. 뭐 타겟팅한 지역에 어차피 나는 서울에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나는 뭐지 경남 어디에 살아야 되니까라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사는가. 그리고 부동산은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잘 알아요, 사람들이. 예. 모르는 게 없다고요. 강남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와서 뭐 강남은 좋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우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디가 좋습니다. 이 얘기요. 아, 사람들은 다 그거 원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의미가 없어요. 어디가 개발됩니까? 그래서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부동산은 어디보다 언제가 중요하다. 속성을 보면. 그래서 뭐 GTX도 어떤 노선이 제일 좋고 역사 어디가 들어오고. 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GTX 뚫리는 거 비밀입니까? A 뚫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잘 보세요. 동탄 같은데 A가 지금 뚫렸는데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일부 하락하고 있는데 개통되면 다 오른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르지? 그건 뭐냐면 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어디보다도. 그렇죠? 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또 이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죠. 훨씬 더 쉬운 게 뭐냐면 네. 부동산은 사이클이 긴 특징이 있어서 그 언제를 파악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게 매일 이렇게 주가 보면서 나 언제 사지? 아, 이거 사야 돼. 이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주식에 어떤 막 차트 보듯이. 예. 그래서 이 언제를 보는 게 의외로 쉬워요. 근데 반면에 주식은 반대예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죠? 그리고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언제보다도 아하.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언제를 얘기해요. 이 기자님 그거 어제 사라고 그랬잖아. 벌써 올랐는데. 나 코로나 때 그 주식 샀어야 되는데. 네네. 저기 삼성전자 주식 85,000원, 85,000원 갈 때 팔아야 될 걸. 잭슨 왕이 얘기할 때 왜 안 팔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니까 부자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디를이 아니라 언제를 네. 내 가중치를 둬야 되는 거고 주식은 언제를이 아니라 무엇을의 가중치를 둬야 그렇죠. 되는 건데. 무엇을 더 고민하면 왜 언제 사는지 고민합니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맨날 차트 보면서 야, 언제 사야 되냐? 요 시점에 사야 되냐? 이러고 있어요. 뭘 사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셔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냐. 그렇죠. 삼성전자냐, 네. SK 하이닉스냐 이런 선택에 집중하셔야지 그걸 언제 사느냐가 고민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물타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은 언제 먼저 고민한 다음에 어디를 고민하시고 네. 선후의 관계예요. 네. 주식은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언제를 고민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식 투자하실 때도 너 부동산 안에 내가 왜 주식 얘기해? 저 주식 애널을 20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분석하면서 투자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과 시장을 보면서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뭘 사야 될까를 더 고민하시라. 그래서 뭘 사야 되는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언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야, 명쾌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면서 사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책상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러네요. 부동산은 언제가 언제? 중요하고 주식은 무엇을. 썸네일 이걸로 써야지. 다음 키워드는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앞에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무주택자여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물론 이제 실거주 목적이겠죠. 그럼에도
모두 투자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가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투자가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주택 수요가 급증합니다. 네. 근데 실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전세를 끼고 사는 분들이 17,000명에서 거의 20만 명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격 변화를 일으키는 네. 일시적이라는 게 막 3개월, 4개월이 아니고 5년 동안 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은 네. 투자 수요였다는 거예요. 그죠? 갭 투자를 한 게 투자 수요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게 투자자들이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할 때도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투자자들이 왜 지금 집을 살까? 투자자들이 왜 지금 집을 살지 않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집 필요하니까 그래 내가 살 집인데 뭐 어때? 아무 때나 사면 어때?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집을 안 사고 있어요. 지금 조금 수요가 올라오는 건 다 실수요자. 실수예요.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그렇죠. 그리고 막 지금 주택 공급 부족한다고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와서 집을 사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움직이는 동력이 못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눈이 두 개 있는 이유는요. 하나는 나를 보고 하나는 세상을 보고 남을 보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로 세상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나 말고 투자자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더라도. 앞에서 그래서 이제 뭐 집값은 이제 떨어질 거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꼬리를 무는 질문을 그때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뒤로 넘겼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어서 네. 실수요자들 중심으로는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을 막 올리지는 못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올라봐야 박스권 막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다. 음. 그리고 모든 자산 시장의 핵심은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네. 수요가 많아야 가격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실수요는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 수요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 다 반등했다. 그 어떤 뉴스를 보면은 강남 지역은 고점의 95%, 서울 어떤 지역은 고점의 90%다 회복을 했다. 그것도 이제 최고점의 90%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네. 하면 약간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조바심 생깁니다. 이러다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싸게 살 기회 나 다 놓쳐버린 거 아니야라는 생각. 그렇죠. 누가 조바심을 낼까요? 없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무주택자들이 가장 조바심을 내겠죠. 투자하는 사람보다. 네네. 근데 무주택자들은 안타깝게도 가격이 그렇게 오르면 못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줄어든다 수요가. 왜요? 감당해내지 못해요. 그 가격을. 유효 수요가 줄거든요. 네. 가격이 오르면.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특히 실수요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증가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은 실수요자들은 쫓아가면서 사지 않는다 혹은 쫓아가면서 살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주가란다. 부동산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의미네요. 투자자만이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면서 살 수 있어요. 예. 투자자는 그리고 투자 수요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 증가하는데요. 아하. 그런데 그래서 이게 증폭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왜 집을 사지?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밀어 올리는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받쳐주는 시장에서는 네.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이맘때 되면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미래에는 이제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항상 집값이 올라가는 그때는 재건축도 빨리 해야 된다. 공급도 더 늘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거다. 근데 2024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그쵸. 재건축 재개발도 그래서 거의 이제 스톱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향후 한 2, 3년 뒤를 지금 걱정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제 그게 한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변동 원리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폭등시키는 네. 상승시키는 동력은 투자 수요예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아무리 집을 안 지어도 투자 수요가 없으면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도 중요하다.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에요. 즉 내가 집을 사러 갈 때 시장에 사러 갈 때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사지 않잖아요. 그건 네. 분양받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아파트 가격은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사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집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 매물이 증가하는 거고 그걸 걷어들이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면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일부 언론 보도 보면은 이제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매물 걷어들인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 걷어들이죠.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의 뭐 선도지구 아파트 네. 특정한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더 매물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할수록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거래량이 감소하면 그러니까 매물이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되면 지금은 이제 거래라도 되니까 매물이 증가 속도가 좀 더뎌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 실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실수요가 줄어들었는데 매물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가격 올랐다. 이때 팔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나오죠.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주변을 맴도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균형을 계속 찾다가 이제 균형이 무너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셨던 유효 수요의 부족, 유효 수요가 부족해진다라는 것도 그럼 이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식하고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은 유효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벤트가 있으면 뉴스라든지 시장에 호재가 생기면 수요 걱정을 안 해요. 엄청 사주거든요. 바로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개인도 사고 초등학생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막 사요. 네네네.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확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 걱정을 안 해요. 살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초등학생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네네네. 근데 집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호재가 있어. 그런다고 해서 초등학생이 나 아파트 살래요. 이런 사람 있죠. 한두 명. 상속 받아서. 있을 수는 있고. 있죠. 있죠. 네. 근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은 수요가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된다. 근데 지금 살 수 있는 수요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의 증감도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게 항상 그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의 호가 혹은 한두 건의 거래량을 가지고 그게 대표 가격 혹은 기준 가격이 되어 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항상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가격만 바라봐요. 뭐 압구정동이 100여 개 됐대. 근데 잘 보면은 그 압구정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한 채가 거래된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가구 단지나 1000가구 대단지였어도 네. 한두 개 거래된 게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기준 가격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게 대표 가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됐다고 시장이 올랐다고 반대로 하락했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볼 때는 평균 가격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평균 가격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래량을 동시에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예를 들어서 평균 가격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죠? 평균의 모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때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 따라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까? 달라질 수 있죠. 지역별로. 먼저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값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했고 가격도 조금 이제 오르는 징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뭐냐면 거래량 가격이 빠지거나 안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물론 추세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지만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오른다는 건 뭐냐면 의미 있는 바닥 신호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매물을 맞고 내려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격은 이상하게 오르지 않는데 거래량만 증가하는 구간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어떤 조건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팔 사람도 많고
살 사람도 많아질 때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팔 사람은 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건 모든 자산 가격의 바닥 신호입니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이때가 앞에서도 이야기란 언제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부동산은 더. 근데 그게 바닥 신호라는 거는 더 이상 떨어질 염려는 없을 때, 내가 집을 사서 손해를 볼 가능성은 가장 낮을 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는 떨어지지 않을 때 사는 것보다 오를 때 사요. 오르기 직전에 사고 싶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 신호가 오르기 직전 신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산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게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닥을 많이 떨어진 걸 바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로 보는 자산 시장은요,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 그 이후로 올라야 바닥이에요. 지나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격이 오르는 게 바닥이라고요. 네네네. 많이 빠졌다가 바닥이 아니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와갖고 네. 대호야. 네. 이거 많이 빠졌어, 사.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샀더니 지하가 있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아하. 그건 뭐냐면 바닥의 개념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야죠. 대호야, 이제부터 이거 올라. 이게 바닥이요. 그렇게 오르는 거에 바닥 개념 규정을 바꾸면 그러면은 이 신호가 중요해요. 가격은 빠지거나 안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추세적으로. 근데 이게 물론 요즘에는 아파트 거래량이나 가격을 볼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점으로 막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어느 정도는 찍혀 있어야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뭐 다 대단지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대단지가 더 이제 쉽게 저희가 접근이 접근할 가능한데 이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절대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뭐 이 아파트가 10건 거래됐다고 그래서 네. 이게 꼭 10건 이상으로 올라야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는 10건 거래됐지만 갑자기 최근에 3건 거래됐다가 다음 달에 5건, 그다음에 7건. 늘고 있느냐. 그렇죠. 그 추세적인 변화가 중요해요. 절대량보다. 네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추세적인 현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유지가 돼야 돼요. 예. 그게 제가 발견해낸 그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6개월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몇몇 거래량 가지고 그냥 팍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100건, 150건, 160, 70건, 200건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근데 또 추세죠. 가격은 횡보할 때가. 그렇죠. 그런 기간이 반드시 온다. 지금은 어떤 상황?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격도 조금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구간. 근데 거래량 증가도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젠 그래서 제가 볼 때 5월, 6월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거래량만 보면. 5월, 6월에 거래량을 봐야 한다. 근데 이게 가격이 약간 오르고 또 거래량도 증가하면 사람들은 야, 이제부터 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신호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다 해석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지속될 가능성이 전 적다. 이게 5월 거래량이 보통 이제 한 달 좀 넘게 이 시점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공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거래량이 어떻게 좀 늘어나는 추이라고는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3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4월 이제 통계 지표가 잡히잖아요. 이제 네. 6월이니까. 네. 봤더니 3월보다 150건 정도 증가했어요. 서울 기준으로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가 빠른 건 증가가 막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추세적인 변화긴 해요. 근데 이 폭이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월 거래량이나 6월 거래량은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또 하나 조건이 틀린 거죠. 여기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거래량도 그 의미 있게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따라갈 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사게 되면 쉽게 말해서 너무 비싸게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나 아니면 제 책이나 계속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 이 조건을요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네. 제가 결과는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 조건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갑자기 뭐 너 틀릴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 한다고 하셔도 좋은데 만약 이런 경우예요. 네. 이런 경우예요. 제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갑자기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막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혜택 주고 제가 예상치 못한 종부세 다 면제해주고 양도세도 대폭 인하해주고 그러면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투자 수요가 막 들어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버린다면 그러면 제가 틀리겠죠. 그 대신 어떤 조건입니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확 증가하겠지. 그렇겠죠.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또 다른 변화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제가 국회의원들 다 만나서 어떻게 설문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발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전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 달라지면은 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항상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죠.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케인즈 경제학자가 그 위대한 경제학자가 항상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대학자께서 이렇게 맨날 말을 바꾸시면 돼요? 그때 케인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럼 당신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결과가 예측이 안 달라져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케인즈가 그랬죠. 나는 상황이 달라지면은 예측도 바꾼다. 당신은 어떠한가? 오히려 되물었죠. 그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할 거고 당연히. 상황이 바뀌면 저도 예측을 달리 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배신자 또 폭락론자에서 배신자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또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변심. 뭐 집값 하락론자 이제 사자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얘기도 계속 드려왔어요. 그게 그냥 일반론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럼요. 부동산은 언제가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걸 또 강조를 하시면서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예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 부동산 자산을 줄여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이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요거는 세대별 이제 변화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연령별 부동산 보유 비중이 큰 편차를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 40대에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내외이면 65세 이상은 82%를 차지해요. 근데 65세 이상 분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서울 아파트만 따지면 거의 35%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고령 세대가. 근데 고령 세대가 향후로 가면 갈수록 이 집이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집값이 비싼 거, 큰 평수 이런 것들이 어떤 규모도 줄이고 보유수도 줄이고 뭐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거는 저희가 불가피한 미래? 피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화되고 또 그렇죠. 은퇴 이후에는 어떤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는 고령 세대로 갈수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요. 근데 투자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뀌냐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뀝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하나는 뭐냐면 불확실성에 대응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유동화가 높은 자산을 선호해요. 그래서 일본의 단가 세대로 가는 고령 세대는 예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본은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안 줘요. 그런데 왜 고령 세대가 은행에 돈을 맡겨놨을까요? 이거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유동자산의 가치를 높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입해보면 한국의 고령 세대의 부동산 자산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취약해요. 불확실성에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이제 집으로 안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또 하나 뭐냐면 뭐랄까 이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부동산은요 복리 추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령 세대는 결국엔 투자를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될수록 사실은 고령 세대는 부동산 자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어떻게 될 것인가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층 이후에 아무래도 소득이나 자산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 안에 투자 수요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현금성 자산
유동성 좋은 자산으로 바꿀 필요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또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논리가 또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매물이 증가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젊은 세대가 그 집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비싸서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도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과거의 일종의 베이비붐 세대보다 지금의 청년 세대의 소득이요. 실질 소득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과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미국은 밀레니엄 세대가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보다 소득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 자산을 받아주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 세대가 더 부모 세대보다 못 살 수 있는 청년 세대들이 증가하는 이제는 세대가 미래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파는 자산을 어떻게 받아줘? 이런 변화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되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변화다라고 그렇죠. 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비중을 보면 고령 세대가 많아지고 고령 세대가 부동산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2000년대 초반에도 좀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인구론, 고령화 사회론 하면서 이 집값이 지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또 단기적으로는 또 가격이 막 변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랑 또 시장의 흐름이 꼭 일치돼서 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때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예. 뭐냐면 그때보다도 고령층 비중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전체 왜냐하면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세대가 그렇죠. 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 물량이 많아졌다는 게 좀 다른 측면이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절대 가격을 이렇게 오른 적은 아파트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세대가 지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이 묶여 있어요. 왜? 팔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팔 가능성이 과거보다도 훨씬 많아졌다. 돈을 벌기 위해서. 2010년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확연히 다릅니다. 연령대도 그렇고 자산 가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사실은 이광수 대표님이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뭔가 투자로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그 확률이 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과거하고 똑같아요. 확률은. 대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기회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전 똑같아 보이는데 그런 기회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투자 목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이 빠지는 거를 잘 보시고 그때 꼭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그거는 이제 무주택자 혹은 그 1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빠지는 걸 굳이 고민 안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랐을 때 타도 결국엔 올랐어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네. 근데 지금은 빠지는 걸 사지 않고 지금처럼 오를 때를 사느냐면요. 안 오를 수 있다. 괜히 비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안 오를 수 있다. 근데 빠지는 거, 그래서 빠지는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과거보다도. 근데 또 앞부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빠졌다고 해서 사면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횡보하는 걸 좀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정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 외웠죠? 너무 디벨롭이 잘 되셔서. 아니 근데 이게 또 언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게 이번에 여야가 이제 종부세 좀 완화를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놓고 보면 정책이 달라지면 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또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보다 일시적인 변화인데 네. 그 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 강도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강도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이 6개월이냐, 1년이냐 이게 결정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아까도 전제드렸듯이 한국의 부동산은 투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정책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주택자가 아닌데 왜 종부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예. 아니 내가 일가구 일주택고 내가 살면 오래 거주하면 양도세 안 내요. 나중에. 네네네. 그렇죠? 실거주하면. 예. 근데 왜 양도세를 걱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취득세를 민감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자로요.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일가구 일주택자인데요. 투자로 일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내리고 우리 지역만 올랐으면 좋겠죠. 다른 동은 내리고 우리 동만 올랐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사람들은 우리 지역이 더 많이 올라서 다른 지역이랑 갭이 낮아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고 상급지로 가려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아마 하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도 나는 전세로 살고 있고 투자로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분들도 왜냐하면 계시죠. 일가구 일주택을 선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과세 혜택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로 집을 갈아타면서 일가구는 유지하고 그러니까 세금에 민감한 거예요.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거주하더라도 모두가 또 투자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애초에 이광수 대표님은 무주택자여도 1주택자여도 집은 투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 왜냐면 그렇게 말씀이시죠. 움직이니까. 제가 그래서 막 투자하자, 투기하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 마련 하시는데 투자자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뭐 내 집 한 채 사는데 실거주할 건데 왜 가격이 오르거나 뭔 상관이야? 떨어지거나? 네. 아 그러면 당신이나 비쌀 때 사라고요. 내 집만 하나도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비싸게 사면 좋습니까? 이자 내야 되고. 그렇죠. 대출 끼고 샀는데 집값 떨어져서 괜히 또 이제 손해 보는 생각으로 또 살게 되면은 또 이제 그렇죠. 예, 그럼 얼마나 영끌하신 분들이 지옥이겠어요. 힘드신 것처럼. 그리고 막 그렇게 무리해서 집 산 분들이 사실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불행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더라도 거주하시더라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 가격에 막 10억, 20억에 이걸 살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라.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다른 사람인데 특히 투자자들은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인데 옆에 그 동생이나 막 부모님 말고요. 네네네네. 아, 완전 가까운 주변 말고. 그렇죠.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확실히 이제 투자자들의 동향 이런 분들은 좀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봐야 되면 지금 투자자들의 행동은 어떠한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신 건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고 가격이 받쳐지는 것도 실수요자들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많은 투자자들은 부동산, 이 아파트 투자로서의 어떤 메리트를 다 잃었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통계 지표로 정확하게 투자 수요가 줄고 있어요. 갭 투자 건수가 줄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증가했을 때는 서울의 월별로 막 1,000명 이상씩 갭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은 100명 내외 수준입니다.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고 네. 또 하나는 전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걸 떨어야 돼요. 아까 그 고령화 시대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집을 갖고 있어요. 이거 떨 기회가 없었어요. 이익 실현을. 오히려 지금은 이익을 실현하려는 니즈가 더 강한 상황이고. 그렇죠. 팔아야 뭘 더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팔지를 못했다고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고 고령화가 되면서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 상황이니 억지로 그거를 쫓아가면서 받쳐줄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막 싸우고 경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도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살려는 사람도 싸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시장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팔려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려고 막 하는데 살려는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쫓아가면. 그걸 쫓아가면은 이거는 균형이 깨지는 거죠.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의 관점으로 해서 이 싸게 살려는 노력들을 할수록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전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팔려는 사람들은 뭐 한 작년쯤, 재작년쯤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들은 싸게 사려고 하고 그래서 호가 범위가 넓어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국면을 좀 넘어가서 약간 좀 갭이 좁아진 걸까요? 그렇죠. 여기 버티고 있는데 여기가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일부 오르고 있는데 네. 이건 지속될 수 없다. 실수요자니까. 계속 쫓아가지 못한다. 아하. 그러면 다시 갭이 벌어지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되면 어떤 과정이 일어납니까? 최근에 뭐 2022년도 말부터 일어나진 현상인데 거래가 안 된 다음에 갑자기 호가를 낮추죠. 내려오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거래가 결국엔 이게 그러면서 집값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예. 심쿵 한 방을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네. 이광수 대표가 직접 쓴 책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이광수 대표님께 직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지에도 대표 이렇게 구절을 썼는데요. 전 질문을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과 그리고 행동, 특히 투자할 때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행동과 그리고 어떻게 사려고 하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 이런 통한 과정을 하면 저는 소수가 돈 버는 것보다 네.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목적은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제 책을 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좀 행복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려고 하십니까?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다수가 행복하다라는 게 과연 가능은 할까라는 의미도 또 생기게 되고요. 전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대호 기자님도 계신 거고, 네네. 그래서 노력하시고 계신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저도 광순의 복덕방도 있는 거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성공 예감 보시고, 네네네. 그래서 같이 저희가 노력하면 소수가 막 이렇게 독점적, 과점적 이익을 보는 것보다 다수가 투자의 성과를 나누는 분명히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중상층을 보면 그 401k라고는 연금자산 투자를 통해서 네. 주식 투자를 다 같이 했고 그래서 중산층이 대폭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행복해졌단 말이에요. 투자를 통해서. 노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좋아지고 선순환 구제로 가잖아요. 전 충분히 한국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다수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소수가 방법을 익혀서 그들만 거부가 되는 것보다. 네. 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을 직접 쓰신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이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